꽃님이님들 해피 뉴 이어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키워드로 갈지 경제로 이야기를 할지 저에게도 해당 사항이 많이 되는 항목이라 경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는 카운트다운을 했을까요? 갑자기 권고사직을 맡는다면 또 월급날 아침 APM에 카드 넣었는데 지급정지 메시지가 뜬다면 당장 써야 할 현금이 내 통장에 묶여버린다면 이게 과연 영화 속 이야기일까요? 지금처럼 명확하고 소름 끼치는 시그널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2026년을 그냥 맞이하면 안 됩니다. 저는 20년 넘게 경제위기 전조 신호만 연구해온 송민재입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현장에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하나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는 반드시 예고를 합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멈추기 직전에 나타나는 특정한 신호들입니다.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괜찮겠지 하며 그대로 달리면 사고는 피할 수 없죠. 제가 20년 동안 추적한 패턴이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는 안정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전문가들도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전에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정상이라고 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각종 경제 지표를 점검합니다. 환율, 금리, 부채 증가율, 소비 패턴, 실업률, 기업 도산율까지 모든 숫자를 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이 숫자들이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그냥 작은 변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분명한 패턴이 보입니다. 이 묘한 불안감 요즘 혼자만 느끼고 계신 건 아니죠? 주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늘지 않고 저축은 줄어들고 빚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꽃님이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공포를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위기를 피할 수는 없어도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준비의 시작입니다. 꽃님이님들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 지인인 64세 최성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대기업에서 퇴직한 후에도 생활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셨죠? 퇴직금도 받았고 연금도 나오고 있으니 걱정할 게 없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이자가 조금씩 오르더니 어느새 매달 부담이 되는 수준이 됐습니다. 카드값도 예전 같지 않았고 관리비, 생활비가 동시에 부담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개인 소비 습관 문제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니 다른 문제였습니다. 단골로 다니던 상가에 공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아는 사장님들은 장사가 안 된다며 하나둘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하던 식당도 임대료를 감당 못해 폐업했습니다. 동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최성호님은 그제서야 이게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친구들도 이웃들도 심지어 자녀들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특정 누군가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꽃님이님들의 경제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꽃님이님들의 안전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저는 매주 수십 건의 상담 요청을 받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패턴입니다. 갑자기 생활비가 부족해졌다. 이자 부담이 커졌다. 자산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냥 지나친 분들을 볼 때입니다. 신호는 분명히 있었는데 무시했거나 몰랐던 경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을 조금 조정하고 지출 패턴을 점검하고 부채 구조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경제 멈춤과 직접 연결되는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환율 움직임을 보면 경제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원화 가치입니다. 최근 환율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국은행 연구 자료를 보면 환율이 장기간 높게 유지될 때 내수와 고용은 반드시 흔들렸습니다. 역사가 이걸 증명합니다. 68세 박영수님은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식비 부담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같은 장바구니인데 가격은 20% 이상 올랐답니다. 기름값, 가스비, 전기료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수입은 고정인데 지출만 늘어나니까요. 환율이 높다는 건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모든 물건이 비싸집니다. 식료품, 연료, 원자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물가가 오릅니다. 서민 생활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화 자산에만 모든 걸 묶어두지 않는 겁니다. 달러나 다른 통화로 일부를 분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급하게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공황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천천히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꽃님이님들은 지금 자산 구조를 점검해 보셨나요? 가계부채 문제는 단순히 빚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부채의 크기보다 더 위험한 건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연구를 보면 다중채무가 늘어나는 시점이 위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한 곳에서 빌려 다른 곳 빚을 갚는 구조가 반복되면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릅니다. 71세 김정자님은 이자만 갚다 보니 생활비가 모자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만 계속 나가니 빚은 그대로입니다. 몇 년째 같은 금액을 갚고 있는데 빚은 줄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부채의 질적 악화입니다. 숫자는 같아 보여도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채가 문제가 되는 건 금리가 오를 때입니다. 변동금리로 빌렸다면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시니어 세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입니다. 한 달에 10만원 이자가 20만원, 30만원으로 늘어나는 걸 견디기 힘듭니다. 실천 방법은 변동 부담부터 줄이는 겁니다. 가능하면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일부라도 상환하는 게 낫습니다. 주의할 점은 미루면 선택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선택할 수 있지만 나중엔 강제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꽃님이님들은 부채 구조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제2금융권 움직임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항상 위기는 바깥부터 터집니다.
은행보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먼저 문제가 생깁니다. 금융연구원 자료를 보면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곳보다 약한 고리에서 먼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게 위기의 전조입니다. 65세 이성호님은 대출 창구가 갑자기 닫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잘 쓰던 대출인데 갑자기 연장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부 방침이 바뀌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게 신호입니다. 제2금융권이 먼저 문을 닫기 시작하면 곧 은행도 조심해집니다.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한도가 줄어듭니다. 현금이 필요한 순간에 빌린 곳이 없어집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실천 방법은 현금 접근성을 점검하는 겁니다. 비상금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미리 대출 한도를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문제가 터진 뒤엔 늦다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꽃님이님들은 출금이 막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수출 실적이 좋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숫자는 좋아 보여도 체감은 전혀 다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연구 자료에서도 대기업 실적과 서민 경제는 점점 분리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수출로 돈을 벌지만 그 돈이 내수로 흘러들지 않습니다. 일자리도 늘지 않고 임금도 오르지 않습니다. 69세 윤미숙님은 주변 상권이 무너지는 걸 체감하고 계십니다. 동네 가게들이 하나씩 문을 닫고 빈 점포가 늘어납니다. 수출이 잘 된다는데 왜 동네는 죽어가는지 이해가 안 된답니다. 이게 바로 착시입니다. 전체 경제와 생활 경제가 따로 놉니다. 삼성이나 현대차가 잘 되는 것과 우리 생활이 나아지는 건 별개입니다. 대기업 주가가 오른다고 우리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가만 오르고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서민 경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실천 방법은 내 생활 반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뉴스 숫자가 아니라 내 주변을 보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뉴스 숫자에만 기대지 않는 겁니다. 통계는 평균이고 현실은 개별입니다. 여러분 동네 상권은 어떤가요? 정부 발표 표현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말이 바뀔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과거 위기 직전에도 표현은 항상 부드러워졌습니다. 심각하다는 말 대신 관리 가능하다는 말을 씁니다. 우려된다는 말 대신 주시하고 있다는 말을 씁니다. 언어가 바뀌면 상황이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67세 정태수님은 안정이라는 말이 나올수록 오히려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경험상 정부가 안심하라고 할 때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아십니다. 1997년에도 그랬고 2008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위기가 터졌습니다. 표현 변화는 미묘합니다. 일반인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해서 들으면 느낌이 다릅니다. 자신감 있는 발표에서 조심스러운 발표로 바뀝니다. 한정적인 표현에서 유보적인 표현으로 바뀝니다. 이게 신호입니다. 실천 방법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는 겁니다. 정부가 뭐라고 말하는지보다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안심 메시지를 그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정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꽃님이님들은 이 표현 변화 느끼셨나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때입니다. 모두가 괜찮다고 말할 때입니다. 국제결제은행 연구 사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위기 직전엔 항상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터졌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72세 김순자님은 그때 준비했더라면이라는 말을 가장 후회합니다. 신호는 있었는데 무시했답니다. 다들 괜찮다고 해서 믿었답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산은 묶이고 빚은 늘어나고 선택지는 사라졌습니다. 평온함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걱정하지 않을 때 문제는 내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표면은 잔잔해도 밑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의 특성입니다. 실천 방법은 지금 점검하는 겁니다. 남들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남들보다 한 발 늦지 않는 겁니다. 한 발만 늦어도 기회는 사라집니다. 꽃님이님들은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산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위기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움직일 수 없는 자산입니다. 부동산에 모든 걸 묶어두면 현금이 필요할 때 쓸 수가 없습니다. 급하게 팔려고 하면 헐값에 넘겨야 합니다. 유동성이 생명입니다. 주의할 점은 한쪽에 몰아두지 않는 겁니다. 부동산만, 예금만, 주식만 이렇게 집중하면 위험합니다. 실천 방법은 조금씩 분산하는 겁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안전자산으로, 일부는 성장자산으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꽃님이님들은 분산되어 있나요? 66세 오영희님은 은퇴 자금을 전부 아파트에 넣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했는데 아파트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급전이 필요한데 집만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결국 비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산 배분은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젊을 때는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60대 이상이라면 최소한 생활비 2년치는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언제든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전문가들은 연령별로 주식 비중을 조정하라고 합니다.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자산에 두라는 공식도 있습니다. 70세라면 주식 30%, 안전자산 70% 이런 식입니다.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할 만합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끊기지 않는 흐름이 생존을 좌우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연금이든 임대 수입이든 배당이든 뭐든 정기적인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목돈만 있고 흐름이 없으면 결국 고갈됩니다. 주의할 점은 한번 끊기면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현금 흐름이 막히면 빚을 내야 하고 빚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실천 방법은 고정 지출부터 점검하는 겁니다. 매달 나가는 돈을 정확히 파악하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합니다. 꽃님이님들은 매달 고정 부담을 알고 계신가요? 70세 강수진님은 현금 흐름 관리를 시작한 후 생활이 안정됐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나가는 고정비를 정리했더니 여유가 생겼답니다. 불필요한 구독료를 끊고 보험을 정리하니 한 달에 30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작은 돈 같지만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현금 흐름 관리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정확히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변수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큰 돈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 같은 고정비를 점검하세요. 쓰지 않는 서비스에 돈을 내고 있진 않은지 확인하세요. 불필요한 보험은 해지하고 중복 보장은 정리하세요. 통신요금제도 실제 사용량에 맞춰 조정하세요. 작은 절약이 모이면 큰 여유가 됩니다. 부채를 관리해야 합니다. 위기 때 부채는 속도를 냅니다. 평소엔 감당되던 빚도 위기 상황에선 감당 안 됩니다. 수입은 줄고 이자는 오르고 자산 가치는 떨어지니 빚만 커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줄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금리가 내려간다는 기대입니다. 금리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기다리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겁니다. 목표는 부채 제로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꽃님이님들은 지금 감당 가능한가요? 73세 송기철님은 대출을 일부 상환한 후 심리적으로 편해졌답니다.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 생활비 여유가 생겼고 밤에 잠도 잘 온답니다. 빚이 줄어드는 게 보이니 희망이 생겼답니다. 부채 관리는 숫자 문제이기도 하지만 심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채 상환 순서도 중요합니다.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갚는 게 원칙입니다.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같은 고금리 대출을 먼저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저금리 대출을 천천히 갚으면 됩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효과적입니다. 부채 통합도 고려할 만합니다. 여러 곳에서 빌린 돈을 한 곳으로 모으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이자율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나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무조건 통합이 답은 아닙니다. 정보 해석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침묵은 안정이 아니라 신호일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 표면만 보지 말고 이면을 봐야 합니다. 왜 이런 뉴스가 나오는지, 누가 이득을 보는지, 숨겨진 의도는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표면만 보는 습관입니다. 제목만 보고 판단하면 속습니다. 실천 방법은 숫자의 방향을 보는 겁니다. 이번 달 수치보다 지난 몇 달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꽃님이님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나요? 68세 박정희님은 뉴스를 보는 방식을 바꿨답니다. 예전엔 제목만 봤는데 이젠 원문을 읽고 출처를 확인한답니다. 누가 말했는지,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했는지 따져본답니다. 그러니 속는 일이 줄었답니다. 정보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정부 발표인지 민간 연구인지 확인하세요. 이해관계가 있는 쪽의 발표는 걸러서 들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으세요. 여러 출처를 비교하세요. 한쪽 말만 믿지 마세요. 전문가 의견도 맹신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공통점을 찾으세요. 극단적인 주장은 조심하세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세요. 비상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겁니다. 수입이 끊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큰 지출이 생기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계획이 있으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막연한 불안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공포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실천 방법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단계별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은 비상계획이 있으신가요? 65세 한명숙님은 비상금을 따로 만들어 뒀답니다. 생활비 6개월치를 별도 통장에 넣어두고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6개월은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비상금은 쉽게 인출 가능한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정기예금이나 투자 상품에 넣으면 안 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 좋습니다. 금액은 최소 3개월 생활비, 가능하면 6개월치가 적당합니다. 정기적인 점검도 필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분기에 한 번은 자산 상태를 확인하세요.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세요.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정하세요. 이제 마무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공포를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신호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남들도 다 그러니까, 정부가 괜찮다니까, 전문가가 문제없다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1997년도 그랬고 2008년도 그랬습니다. 신호는 있었는데 무시했습니다. 올바른 관리는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자산 구조를 확인하고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부채를 정리하고 비상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은 순식간에 묶입니다. 위기가 오면 유동성이 사라집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립니다. 생활은 흔들립니다. 고정 수입만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빚은 늘어나고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다릅니다. 기회는 반드시 남습니다. 위기 때 준비된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습니다. 남들이 공황 상태일 때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있으니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부채가 적으니 심리적으로 여유롭습니다. 저는 1997년 외환위기도 겪었고 2008년 금융위기도 겪었습니다. 두 번 다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사전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후회했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준비했을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신호를 보셨습니다. 이제 준비할 차례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한 발만 앞서 움직이면 됩니다. 남들이 깨닫기 전에 행동하면 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내 돈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종이 한 장 꺼내세요. 부동산 얼마, 예금 얼마, 주식 얼마, 빚 얼마 이렇게 적으세요. 전체를 보면 문제가 보입니다. 문제가 보이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적어보면 깨닫게 됩니다. 생각보다 현금이 없다는 걸, 부채가 많다는 걸, 자산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인정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인정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달 10만 원이라도 비상금 통장에 넣으세요. 불필요한 고정비 하나만 줄여도 1년이면 수백만 원입니다. 대출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장기적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위기를 잘 넘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신호를 읽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자산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만 앞서 준비하면 됩니다. 정보를 읽고 실천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릅니다. 꽃님이님들은 지금 출발선에 서 계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준비의 시작입니다.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오늘 하나라도 실천하세요. 내일 하나 더 추가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1년 후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 내용 공감되셨다면 지금 느끼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꽃님이님들은 어떤 준비를 시작하시겠습니까?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애니메이션으로 해보았습니다. 어렵네요. 조금 더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합니다.